이번 편에서 할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고 주로 전쟁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1900년대 이후 이야기를 할 거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900년에서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이전 미국입니다. 정부와 경제 그리고 민간을 따로 분리해서 순서대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부 개입주의의 시대예요. 시어도 루즈벨트 이후 양당 둘 다 혁신주의는 연방정부의 힘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사실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이거 말고는 정당에 대한 그 정책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방정부 중앙집권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힘은 점점 강화되던 시점이었어요. 물론 생산시설을 국가에 편입시키는 사회주의 방식의 국유화는 하지 않았고요. 대신 소득세를 도입하고 막대한 세금을 물리던 시기이긴 합니다. 이 시대의 미국을 정부 개입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확히 경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은 대공황 이후 유치산업 보호론을 폐기합니다. 뭐 완전히 폐기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분업을 허용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공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유무역을 하면서 이제 분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물론 이 정부 개입주의의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개입주의로 봐야 되냐?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로 봐야 되냐?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할 시 군사 케인즈 자본주의로 봐야 되냐? 이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전시 경제로 정부의 힘이 아주 강한 시대라는 것만은 정확합니다. 흔히 큰 정부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케인즈주의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분배를 이야기하면서도 군대와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배경도 이 시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수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용도로는 쓰이긴 하지만 사실 군대를 강화시키는 이 과정이 그 군사 물품들이 사실은 이게 고철이잖아요. 생산 제품이 아니잖아요. 주택 시장도 엄밀히 말해서 생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필요한 소비를 만들 수 있는 유효 수요 이론을 만들기도 하죠. 이 배경은 당연히 내셔널리즘입니다. 제국주의 시절부터 그대로 이어오던 내셔널리즘이 이제 미국 버전의 내셔널리즘으로 체인지되던 시점이에요. 정부의 힘을 강화시킨 명분, 주변 환경의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혁신주의가 유치산업 보호론으로 인한 독점에 의한 실패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면 강화된 정부의 힘은 전시경제 내셔널리즘을 만들기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혁신주의로 중앙집권을 좀 하려는 방향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전시경제를 통해서 내셔널리즘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된 거죠. 정부의 힘이 가장 강화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채권, 소득세, 금주법. 이게 국가가 술을 마시는 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금주를 시킨다, 불법화 시킨다. 이게 사실 가능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점이에요. 이러한 강화된 정부의 개입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동 노동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 퇴역한 군인에 대한 대우를 확대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시적으로 실업률과 빈곤을 개선하려는 정부 방향을 확대합니다. 즉, 복지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생활 수준을 증대시키는 후생에 대해서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인류의 발전 과정으로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경제도 정치도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양극으로 치닫을 때 그 중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고 그 자유주의가 조직 전체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정적인 입장에서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조율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항상 방향은 뭐다? 이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이 시기에 존엄은 존엄의 결혼은 경쟁보다, 근데 이 시기는 존엄의 결혼은 경쟁보다는 생과 사를 가르는 비정상적인 상황, 전쟁이 훨씬 더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존엄의 결혼은 경쟁이거든요. 그러나 전쟁은 비정상적인 생과 사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생산적인 활동 자체가 아니잖아요. 역사상 인류가 가장 많이 허망하게 죽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피 속에서 지켜진 자유주의와 경제 그리고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가지 어느 정치 쪽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전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게 지나쳐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움직였는지. 전체적으로 정부편은 1980년까지 다 이야기하고 이후 경제 민간 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부편입니다. 우드로 윌슨 시기를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끊어서 이 편부터는 이제부터 조금씩 끊어갈 겁니다.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니까 저도 힘들기도 한데,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야 솔직히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해서 1900년대 이전이잖아요. 완전 고전이잖아요. 근데 요때부터는 현대로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드로 윌슨 시기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1차 세계대전과 그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쟁 채권에 대해서 잘 정리된 브런치북을 공유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각자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링크만 해서 각자 보시고요. 아이고. 전쟁 채권에 관련돼서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찰리 채플린도 이렇게 영상물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1차 대전으로 뭐가 달라졌냐면은 첫 번째, 미국의 농산물 중시의 기조가 생깁니다. 이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전쟁 시기에. 미국의 남부 플랜테이션은 노예 해방을 반대한 남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푸대접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바랬어요. 근데 노예 해방과 공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건 링컨의 공화당 북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에 대전 시기에 유럽의 모든 자본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그 빠져나가서 공장이 투자해야 될 비용이 전부 다 유럽으로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다시 어떻게 돌아요? 미국의 농산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주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 당시에 월스트리트도 그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농산품이 이때부터 돈이 돌아오네?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줬고 FTA 당시에도 한국의 농산품의 보호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스노우볼의 시작점이 이때점입니다. 아, 이게 식량 안보구나. 공산품으로 인한 성장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에 식량이 있으면 이렇게 지켜질 수가 있구나, 경제가. 그래서 유럽의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수출을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돼서 그 돈 가지고 유럽의 채권국이 됩니다. 미국이. 원래 미국은 세무국이었거든요. 근데 채권국으로 체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1차 세계대전은 세계급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쩐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냉병기 스타일의 관점이 좀 있던 시기예요. 왜냐면 냉병기 시절에는 돈 없는 유목민이 돈 있는 유목 정주민을 약탈이라도 하려고 가잖아요. 몽골이 침공을 하고 송나라를 침공하고 하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돈이 딸려요. 그래서 독일이 영국과 미국 따라하다가 다리가 찢어집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시대는 냉병기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군대와 교율이 남아있던 시대고 왕국끼리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장교들이 권총 들고 돌격하려면 자기도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맨 앞장을 써다가 대포에 다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돌격하지 마 장교들 돌격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내셔널리즘과 전쟁 채권 워본드 그리고 소득세. 이제 쉽게 말하면 애국심 내셔널리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미국식 내셔널리즘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1차 세계대전 전쟁 채권, 미국은 이걸 리버티 본즈, 자유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머리에 쓰신 거 보시면 이게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자유의 여신상. Hello, this is Liberty speaking.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야. billions of dollars.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네. 자, 윌리엄 기스 맥커두라는 분의 말입니다. 모든 큰 전쟁은 반드시 대중운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십자군입니다. 모든 십자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강력한 낭만주의의 흐름을 따라 휩쓸립니다. 이분이 이 당시 재무장관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겸임했거든요. 연방준비회 의장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 연방준비회가 우드로 윌슨이 만들었잖아요. 또한 현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드로 윌슨 시대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인 것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거 1913년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 도입된 게 아니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증대시킨 거예요. 요거 밑에 나와요. 원래 이런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과 같이 전시에만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인데 이제 뭐 전시가 아니라도 도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항시 현대 누진세 시스템의 시작점이에요. 이 소득세란 게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나폴레옹조차도 신의 형벌이라고 했을 정도로 황제도 이거 함부로 못 걷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걷다가 목이 날아가요. 근데 국가 시대에는 이랬는데 미국은 정부로 인해서 세금을 반대하면서 독립한 자유주의 국가가 이걸 걷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전시경제 체제로 인해 도입한 최초의 소득세는 극심한 전시경제 체제로 인해서 이 최초로 도입한 소득세는 이 기간 동안 극심한 증가가 시작됩니다. 윌리엄 깁스 맥아두 행정학의 창시자 우드로 윌슨이 정치와 행정을 분리했지만 이분이 달성을 하게 돼요. 우드로 윌슨이 행정가였으면 이분은 어떻게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을 사용하는지 아는 실행형 행정가였습니다. 요분이거든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해야 되나? 욕심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긴 했다고 해야 되나? 50달러짜리 전쟁 채권 보이시죠? 네, 4번 정도 발행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같은 길을 갑니다. 채권과 세금을 통해서 전시 자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쓰는 돈이 적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아껴 써라. 그리고 저축해라. 그거 채권으로 잘 쓸게. 이런 겁니다. 리버티론, 이 자유채권은 전쟁 채권치고 금리가 낮았어요. 당시 저축은행은 3.5에서 4%, 그리고 우량 지방채 수익률은 3.92에서 4.2%였습니다. 근데 이 채권은 처음에 3.5%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금주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우드로 윌슨의 접근도 좀 있긴 있었고 그 기조에 맞춰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팔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전 도금주의 시대에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 고금리로 해버리면은 그냥 부자들만 더 부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도금주의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잖아. 이때 내셔널리즘이 동원됩니다. 낭만주의. 자, 이 당시 금융가들이 대중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대중에게 이걸 판다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JP 모건과 로스차일드 정도가 채권화로 활동할 수준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 채권을 위해서 이때 3가지 요소를 사용합니다. 미국 내셔널리즘의 시작이죠. 첫째, 대중은 채권, 전쟁의 원인과 목적, 국가의 재정력에 대해서 교육받을 것. 현대로 치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해서 교육받을 것, 대의 명분과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둘째,
정부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초등학생부터 백만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소비를 줄이고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것. 애국심을 강조하라. 애국심으로 참여해라. 뭐 도파민 발생의 기저를 여기에다가 아껴 쓰기로 넣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껴 쓰기다. 뭐 저축을 해라. 셋째, 전체 노력은 자발적인 노동에 의존할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은 모두 은행에서 구입하게 하며 판매하는 부담은 인력비, 중개 수수료,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거 여기에 뭐 그냥 그 자원봉사까지 동원하면 더더욱 그렇죠. 이 당시 민심은 어땠냐면 미국의 참전 고립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유럽군이 응원해야 될 큰 근거가 부족했어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이때 참전을 선언하면서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전을 했는데 미국의 참전을 반대한 시점이었다니까요. 이거를 체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공정보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이때 에드워즈 버네이즈라는 PR의 아버지가 참여합니다. 이 사람 외에도 버네이즈 리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그림 그린 사람이랑 다 참전합니다. 그게 요때 만들어졌어요. 뭐 국가가 너를 원한다. 예.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My daddy bought me government bond. 당신은요? 아, 이거 전쟁 채권 알고 우리 아버지는 이 전쟁 채권을 샀어요. 근데 당신은요? 서드 리버티론 4번 발행했거든요. 세 번째 채권. 당신은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 그 싸우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사세요. 싸우거나 채권을 사세요. 그리고 뭐 이런 대중 행사까지 연예인 모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더를 따르거나 강한 리더를 바라는 뭐 이런 워본드 행사들 등등등 있었습니다. 내셔널리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간의 동력을 거의 모두 다 열거를 사용합니다. 욕구라는 거는 동력이 아니거든요. 그냥 목표 같은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동력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행복의 기준점인데 동력이란 건 각기 다른 행복이 있어요. 뭐 돈이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이건 결국에는 필요성에 의한 동력이 아니에요. 목표잖아요. 부모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니까 그럼 사람들의 동력이 각각 달라요. 애국심, 국가가 너를 부른다. 당신의 애국심을 보여주세요. 경쟁, 어느 도시가 채권을 많이 살까요? 가족, 아빠가 채권을 샀어요. 당신도 그랬나요? 죄책감, 입대할 수 없으면 투자하세요. 입대하거나 투자하거나 이게 죄책감입니다. 여기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련 이 표현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힘없는 표정이잖아요. 힘없는 표정. 뭐라도 하라고. 복수. 자유채권으로 잔인한 놈들을 몰아내십시오. 사회적 이미지. 당신의 자유채권 버튼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조. 지금 모두 함께. 리더를 따르세요. 집단 본능.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찰리 채플린 나오고 등등등. 모성 본능에서부터 섹슈얼리티. 여성 판매원도 동원하고 뭐 미인적인 모습이란지.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섹슈얼리티도 결합을 한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동력을 거의 모두 다 자극한 게 이 1차, 정확히는 1차, 2차 둘 다 전쟁 채권 발행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동력을 전부 다 자극합니다. 버네이즈의 삼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고요. 그리고 버네이즈는 항상 PR을 할 때 칼융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 내고 그 럭키 스트라이크 홍보할 때 받았다고 듣긴 했는데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하냐? 언번들링이란 걸 합니다. 이게 뭐다? 쉽게 말하면 묶음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이 채권이 $50짜리거든요. 위에 보면 이게 $50짜리 딱 보이시죠? $50짜리인데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임금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닌 사람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번들링 이걸 나눕니다. 채권을 묶음 상품으로 보고 묶음 상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틀 베이비 본드란 걸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25센트 전쟁 오표. 이거 이자죠. 이거 사면은 이자 줍니다. 채권은 저축이니까 저축하자는 이런 이미지예요. 예.
저축하자. 그래서 뭐 워 세이빙스 스탬프 우표를 팝니다. 이게 뭐다? 요겁니다. 챌린지. 요겁니다. 챌린지.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25센트를 16개 모으면은 카드에 붙여서 400센트가 되죠. 4달러잖아요. 이거 5달러짜리 우표로 교환해 줍니다. 체인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5달러도 당연히 25센트처럼 이자 받습니다. 그럼 10개를 모으면 50달러 전쟁 채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이거잖아요. 이런 뭐 저축 챌린지를 요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동력을 다 동원을 했다고. 자기 개인적인 도전 과제조차도 여기에 씁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 시작은 민심이 반대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다? 2천만 명 개인이 채권을 샀습니다. 당시 2,400만 가구였어요. 그러면은 뭐 한 집당 83% 정도는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70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했거든요. 또한 징수된 세금은 88억 달러. 거의 정확히 전쟁 자금의 3분의 1은 채권에서 3분의 1은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세금을 지독하게 걷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돈으로 채권까지 사는 저축까지 가는 거예요. 와. 채권을 총 4번 발행해서 이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대였는데 이 정도로 체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에드워즈 버네이즈의 가장 무시무시한 PR이 뭐 자유에 뿌리는데 저는 이 리버티 본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공적이냐. 두 번째, 채권 말고 소득세를 보죠. 소득세를 넘어서 증대시키는 선까지 옵니다. 1913년에 처음 소득세를 도입할 때였거든요. 1918년 전쟁 참여하고 난 다음에 소득세를 보시면 최소가 6%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77%, 최고 세율 77%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게 보면 아주 세세해져요. 세세해집니다. 77%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은근히 하는 거 보면 중국이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나 터키 초기 국가주도 경제나 지금 뭐 옆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나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전시 경제의 전쟁 자금 기획으로 따지면 최고봉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셔널리즘을 체계적으로 모든 동력을 나눠서 다 쓰는 거. 대중으로부터 자금도 빌릴 수가 있고 쩐의 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내셔널리즘이란 건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싸게 보충하는 수준인데 이젠 개개인의 세금조차도 조세 저항을 줄이고 채권까지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승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를. 여튼 그렇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도 이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인간의 모든 동력을 다 사용합니다. 욕구가 아니라 뭐 애국심, 경쟁, 가족, 죄책감, 복수, 사회적 이미지, 동조울, 리더를 따르는 본능, 집단 본능, 모성 목능, 섹슈얼리티, 그리고 뭐 도전 과제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껴 써서 인플레이션 막았냐? 독일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자, 독일의 20%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시죠. 아우 씨. 영국은 여기 뭐 한 25%까지 올라갔었죠. 미국도 제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 20%까지 올라갔지만은 인플레이션을 회피하진 못했지만 겪긴 했지만 견딜 만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죠. 자, 전쟁이란 게 얼마나 최후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잡고 힘으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전쟁 이후 1919년에도 올라갔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이 정도고 전쟁 끝나자마자 팬데믹처럼 보복 소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본 기업들이 낮게 가격을 유지했다가 이때 가격을 또 일시적으로 올리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럼 세계는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는 국제연합이 탄생합니다. 이거 전쟁 막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됩니다. 미국은 정작 이거 만드는데 참여하고 고립주의라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별로 세계 패권에 그 당시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유럽을 도와야 돼? 이건 뭐 잠깐 도운 거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미국이 최대 경제 대국이 됩니다. 전시에 피해가 없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공업력이 영국을 추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역 강국 정도에 만족했지 세계 패권국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만든 겁니다. 네, 미국과 세계의 내셔널리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적색 공포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사회주의가 될 거라는 공포. 네 번째, 소득세가 그냥 그대로 저항 없이 정착돼 버려요. 다섯 번째, 광란의 1920년대로 들어섭니다. 대호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건 경제편에서 하겠습니다. 엄밀히면서 디플레이션에서 굳이 대호황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정확히는 좀 애매합니다. 여섯 번째, 히스테리컬 소비가 늘어납니다. 쾌락적 소비, 뭐 레저, 뭐 이런 거 지금 즐기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요. 사실 세금도 높잖아요. 거기에다가 벌 수 있는 건 단계 있으니까 지금 즐겁자. 지금이랑 똑같아요. 쾌락적 소비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성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당시에 조사한 게 그때 자료를 본 게 있었는데 19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고등학생이 대부분 이제 성경험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혼인도 많았어요.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일 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내일 뒤질 수도 있고 세금도 이렇게 미친 듯이 넣고 그럼 뭐예요? 애인 있으면은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고 애인 없으면 그냥 즐겁게 그냥 돈 많이 써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출산율이 인스타그램 때문이라는지 성적으로 문란했어라는지 안 믿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 결혼 출산율이 더 높았습니다. 시오도 루즈벨트가 자유주의 개인주의 비판하면서 인류 자살 방지 운동을 버텼던 게 이전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겪고 한방이 좋아집니다. 혼인율 즉 급증해버려요. 왜? 내일 뒤질 건데. 흑사병 이후처럼 쾌락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수명도 이제 슬슬 좀 선진국 같은 경우 높아지던 시기거든요. 대충 한 50년 정도 살아요, 이제부터. 예전에 40년 정도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슬슬 좀 길게 본 배경도 있었는데 그냥 전쟁 한 방 겪으니까 얄짤없어요. 한 방에 출산율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은 이 당시 시점은 민간편에서 이제 제가 맘 내키면 할게요. 참고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성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유교적인 문제, 결혼해가지고 무조건 출산을 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프랑스처럼 팍스해가지고 재산을 따로 분리하고 서로 제대로 그냥 그 재산권을 분리한 상태에서 그 출산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크게 출산율이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시적으로 그거고 미시적으로는 개인 단위로는 그냥 매력입니다. 성적으로 자유로워진 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는 매력. 그리고 상황적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야, 내일이 없으면 돼요. 내일이 없을 것 같으면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돈을 써서 소비가 증대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결혼하거나 일종의 히스테리컬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히스테리컬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가짜로 속이는 거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 자살률이 낮다라고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자살률은 솔로보다 당연히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살률에다가 이혼한 사람들과 사별한 사람들을 합쳐버리면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솔로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쓰겠죠? 주택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 더 많이 하겠죠? 좀 아이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필요성에 의한 소비 그리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계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매기에 미꾸라지인데 매기를 집어넣는 구조 같은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웨딩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들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등등의 돈이 씁니다. 이게 사실 생산적인 작업들이 아니잖아요. 잘 보면은 여기 중에서 생산적인 작업은 없어요. 그냥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인데 겸사겸사 좀 더 좋은 거 하는 거. 요런 작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역시도 일종의 히스테리컬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유주의하고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먼 과거 시대의 유산인 거죠. 반대로 프랑스 사례를 들면은 엄밀히 말해서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출산율이 그래도 덜 깨진 상황이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똑같이 깨지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리고 대공황이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오면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건 기본적으로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랑에 의한 것, 2000년 넘고 난 다음에나 어느 정도 여성의 취향이 좀 더 늘어난 것 뿐이지 언제나 합리적인 경제적인 거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 결혼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건 항상 경기 침체 때마다 이혼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뭐 미시적으로 보면 그냥 매력을 키우는 거죠. 윌리엄 깁스 맥커드도 이 시기에 보수적인 시기에 3번 결혼했고 첫 번째는 사별이고 두 번째는 우드레오 윌슨 딸과 결혼합니다.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했는데 이분이 자녀만 7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자, 명확한 걸 따지면 전후 상황,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위협을 보이는 사회주의 배경으로 이런 사회주의에 대한 대항적인 배경으로 정부의 힘이 강화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 정부 개입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명분적 상황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점점 강해져서 이 소득세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